자, 오늘은 지난번 강의의 그 연장선으로 우리가 밈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 그러니까 밈이라는 거는 남이 생각한 남의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남의 주입한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고 사고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도 성공할 수 없고 유니콘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기원전 500년 전에 그 붓다가 불교에 설파한 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 밈을 극복하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서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던 엠마누엘 칸트도 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철학을. 그래서 철학의 핵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문제가 그동안 인류가 거의 풀지 못하다가 인공지능 때문에 확실히 풀리기 시작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톨스토이가 얘기한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이게 이제 안나 까레니나 법칙이라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고, 제로 투 원 얘기를 이제 해서 성공하려면 7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된다. 하나라도 밀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꼭 유니콘을 안 해도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배신과 사기를 당하면 안 되고, 소송이나 부채에 시달리면 안 되고,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고 훌륭한 가정과 동지를와 만나서 건설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데 이제 거짓과 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생각에 내 머리에 들어와서 나도 거짓말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상한 밈에 감염돼 갖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걸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35억 년 전에 DNA가 발생한 다음에 이게 진이죠. 이게 지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실제로 그때 처음으로 철강석이라는 게 생겨요. 산소가 생겼기 때문에. 산소가 없었어요, 초기에, 지구에는. 그리고 실리콘 SiO2라는 게 생겨서 돌멩이도 생깁니다. 생물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없던 지구와 생명체가 수천만 가지, 수억 개의 생명체가 생긴 지구하고 완전히 달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면서 밈이라는 것이 생긴 다음에 인간의 문명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뒤집어지죠. 그래서 문자가 생기고 인쇄가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변하는 인간이 변해가는데, 여기 이제 2년 전에 챗 GPT가 생긴 다음에 인공지능이 생기고 앞으로 이제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어쩌면 로봇이 인간을 통제하는 세계가 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팀이라고 하는 제3의 복제자가 앞으로 5년 내에 태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 공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인공지능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위험 신호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복제자가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복제자는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는 자기를 엄청나게 많은 개체를 만들면서 거기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 중에서 환경에서 선택된 것을 다시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걸 이제 듀플리케이션, 베리에이션, 어댑테이션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 진화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진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진화가 엄청난 변화를 시켰고 밈의 진화가 엄청난 변화를 시켰는데, 이제는 팀의 진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생물학 용어긴 하지만 경제도 진화로 움직이고 어떤
앞으로 인공지능도 진화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를 연구하는 게 꽤 중요한 미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육체는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 DNA가 지배하고 나의 정신을 타인이 만들어낸 밈이 지배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내 두뇌에 침투한 도그마,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주체성과 나의 어떤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오늘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두뇌는 이렇게 생겼는데 두뇌는 단 중심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수백억 개 정도의 세포가 모여갖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의 생각이라는 게 태어나는 건데 각 부위마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이재훈 작가도 우뇌, 좌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두뇌에 관한 학문이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 두뇌에 대한 학문 때문에 인공지능이 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에 두뇌 메커니즘이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뇌와 인공지능이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오늘 조금 할 거예요. 근데 두뇌가 요즘 두뇌를 가진 인간 집단들이 굉장히 분열되고 있어서 위험한 시대가 왔어요. 예를 들면 이 표에서 보면 미국이 96년도 한 30년 전만 해도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분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옛날에 저쪽은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 사람들이 공화당을 보면서 20%만 뭐 이상한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60%가 아주 나쁘게 생각해. 반대파를.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은 옛날엔 뭐 공화당 사람만 봐도 뭐 17%만 좀 거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54%가 불편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과 공화당 사람들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밈의 작용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인류가 좀 위험에 빠져 있어요. 밈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9월 12일 날 이 사람이 암살당했잖아요. 목에 총 맞았죠. 단 한 방으로. 근데 이 사람이 커크죠.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범죄 동조자일 거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수신호를 합니다. 그때 총이 딱 날라와요. 그리고 수신호하기 직전에 여기 보면 총기 관련 질문인가 Q사인. 이 사람이 Q사인을 했고 총기 관련 질문이 와요. 그 총기 관련 질문을 딱 하자마자 총이 날라옵니다. 아직 밝혀진 건 아닌데 일종의 낭설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범이 아니라 어떤 그 집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한국이 교회를 탄압한다. 그다음에 총기로 그 트랜스젠더가 몇 명 죽었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자마자 총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와 관계 있어요. 그 극우 활동가가 공개 행사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게 MBN에서 나온 거고 SBS는 파시스트를 잡아봐 이런 얘기했을 때 저격범이 했다 해갖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사람들을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극우가 아닌데 자꾸 극우로 몰아가요. 이것도 밈의 작용입니다. 근데 이 커크가 불과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와갖고 큰 행사를 했어요. 일산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하고 이 사람이 한국에 32살인데 처음 왔어요. 한국에. 그래갖고 이 사람은 18살 때 어떤 정치단체를 만들어갖고 보수로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보수 기독교주의자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행사에 와갖고 처음에 인천에서 내려서 그 메가더 동상 있는 그 자유공원에 가서 메가더 동상을 보고 DMZ에 갔다가 빌더 코리아에 참여해갖고
뭐 우리나라 그 보수 진영을 이제 서포트하는 여러 개 예를 쭉 했는데 여기에 그걸 주최한 사람이 김민아라고 그 꽤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30대 초반인데 기독교 보수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인터뷰하고 며칠 있다가 유타 대학에서 또 강연하다가 이제 암살된 거죠. 이때 트럼프 주니어도 같이 와서 일산에서 빌드업 코리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보수주의 운동이 제법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 보수주의 활동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네팔이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죠. 반정부주의가 무지 심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대통령 궁이에요. 국회고. 불이 나고 있습니다. 밤에까지 이렇게 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요들이 헬기에 매달려서 도망가고 강물에 빠져갖고 매 맞고 있고 엄청난 지금 사건들이 있어요.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친중 정권이 공산 정권이 붕괴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것도 밈의 영향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밈이 참 무시무시한 거죠. 정치인들이 무지 많이 죽었습니다. 수상의 부인이 집에서 불타 죽었어요. 살벌한 얘기가 일어나고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밈에 관한 문제인데 팬티 차림으로 재무장관이 도망가다가 길가에 맞았어요. 이 사람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찰이 이렇게 맞고 있고. 근데 왜 그랬냐?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촉발된 게 왜 촉발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팔? 아시는 분? SNS 금지죠. 네. 근데 SNS를 왜 금지한지 아세요? 혹시? SNS를 갑자기 금지했는데 네팔 정부가 그 이유가 또 황당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SNS도 미국 쪽 SNS는 다 중단시키고 중국식 SNS는 살렸다.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왜 SNS를 왜 중단시켰을까, 네팔에서? 그동안 친중 공산주의적인 정권이 한 10년 이상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네포키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포키즈. 네포키즈라고 들어보신 분? 뭔지 아세요? 부모가 고관대장. 그렇죠. 예, 호의호식하는. 맞아요. 네포키즈가 이게 어원이 아마 정확히는 않은데 네표가 이제 조카라는 뜻인데 옛날 그 중세 시대인가 뭐 로마 시대에 고위 그 공직자나 뭐 교황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그 혼외자를 아주 호강하게 해주는 네표라고 내 조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고위직에다 앉혀놓은 것 같다. 네표 퀴즈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팔도 그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호사스러운 일을 하게 했는데 그놈들이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호사 생활을 무지 올려놓은 것 때문에 99%의 그 가난한 젊은이들이 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만이 너무 심해지니까 SNS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은 전화기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SNS가 없으면 자기의 그 친구들이라든가 뭐 특히 해외에 있는 그 근로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소통이 완전히 끊기는 그렇기 때문에 폭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네표 퀴즈예요. 이 사람이 까르띠에를 이거 얼마짜리야? 뭐 4만 불인가 6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신발을 하고 뭐 신발을 뭐 50만 원짜리 신고 기프트 타워라고 그러는데 요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야. 기프트 트리. 자기가 선물 받은 거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걸 했는데 이게 총 금액이 약 3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포 뭐라고 그랬죠, 아까? 네포 키즈의 이제 대표 선수인데 혹시 우리나라 네포 키즈의 대표 선수 아세요? 열받는 사람. 응?
이재명 아들? 이재명 아들도 있고. 아, 맞아. 조민딸. 역시 감각이 좋아. 나도 그래서 네포 퀴즈를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네포 퀴즈더라고. 대표적인. 조국 딸. 아, 유민도 있어요. 조민 말고 또 누구 있나? 유민이라고요? 누구? 유승민 딸인데. 아, 유승민 딸. 네, 아주 젊게 그래? 전교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애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민이나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조국이나 유승민이.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아버지, 엄마 믿고 그 대학이나 이런 데 학교도 지멋대로 가고. 아마 조심할 것 같아요. 이제 조국이가 이것 때문에 대통령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입, 내 팔 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어느 나라 같아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작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갖고 그 장관급들이 다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완전히 무정부 상태 됐어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도 춘중 공산 정권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친중 좌파 정권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정 때문에 지금 민중에서 무너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소위 민중들이 거부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 내일 올 거예요. 6명이. 이 방에. 방글라데시가 완전히 새로운 정권이 돌아갔고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인데 군부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군인이 잡을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이 이제 지금 와서 지금 다니고 있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협력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 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이게 거의 한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최초로 일어난 일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변곡점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는 소련이 무너진 한 1990년경이고 그 이후에 최초의 역사적인 큰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 있다 우리가. 혁명의 중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어디야. 여기도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9월 지금. 이 수라바야라는, 수라바야 어딘지 아시나?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동쪽에 있죠. 여기도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친중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그 혁명의 열기가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도 몰라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혁명이라는 거는 일순간에 일어나거든. 북한도 위험해. 내가 보기에는. 위험한 게 아니라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전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완전히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하고 프랑스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도 심각하죠. 대한민국은 아마 거의 세계에서 가장 시위를 숫자로 많이 하는 나라일 거예요. 아마. 매주 막 몇십만 명씩 모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충돌은 없어. 아주 평화적으로 해.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당도 그렇고, 뭐 여쪽도 그렇고. 수십만 명이 결집하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비폭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여갖고 폭력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이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특이한 현상이 여기 서울대인데 서울대에서 젊은 애들이 이런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40대는 좌파가 무지 많고 60대 이상은 이제 우파가 무지 많고 20대는 좌파가 남성은 우파
여성은 좌파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 잘 아시죠? 참고로 약간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좀 그렇지만 이제 우성향인 사람과 좌성향인 사람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자기가 직접 올린 트위터예요. 자기는 2008년대에는 좌파였다. 근데 2012년대에는 좌파들이 극좌로 가는 바람에 중간에 자기 중도가 됐는데 2022년 되니까 좌파들이 너무 절로 가버려갖고 자기가 할 수 없이 우파가 됐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22년도에 자기가 올린 거예요. 22년도에. 그리고 90만 명이 좋아합니다. 이거를. 이 트위트를.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야 나하고 일론 머스크 비슷하네. 나는 원래 좌파였는데. 재밌는 그림이네. 그지? 좌파들이 너무 극좌로 가버려갖고 내가 우파가 된 것 같아요, 요새.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그 우파가 돼버렸냐? 아들이 성전환 수술해갖고 딸이 돼버렸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얼마나, 그것도 중학교 때. 이거, 그러니까 좌파의 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갖고 좌파 바이러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딸이 된 거야. 이 좌파 바이러스가 바로 밈이라는 거야, 밈. 그죠?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야, 너 아들인데, 너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너 여자 같지 않아? 그럼 너 소름 맞고 성전환 수술해갖고 여자 같아. 그래갖고 남자친구 사귈 수 있어. 이런 걸 누군가 주입시킨 거야. 중학생한테. 미국이 이게 만연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있잖아요, 세진 않지만. 미국 심합니다. 유럽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하는 우파들 중에 대표 선수가 그 암살당한 커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따가 저 끝에다가 오크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버럴이었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 친구 리버럴이었어. 그러다가 my fellow liberal? 내 친구 아닌 것 같은데 리버럴이. 그러다가 오크 프로그레시브. 오크 프로그레시브가 뭔지 아시는 분? 응? 오크라는 뜻이 뭐예요? 오크가 뭐예요? 오키즘이라고 들어보신 분? 제일 쉽게 얘기해봐요. 오키즘이 뭐야? 되게 사람들을 개몽시키려고 하는데 극진 좌파. 그 프로그레시브는 이제 진보란 뜻인데 오크는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깨어났다. 웨이크의 과거형 오크. 웨이크 오크인가? 옛날에 배웠잖아 우리. 과거 분사. 웨이크 오크야. 그래서 오크는 깨어난 사람. 그러니까 오크 되지 않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은 거야. 깨어난 사람은 동성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DEI를 좋아해야 돼요. Diversity, Inclusive, and 또 하나 뭐지? E는 뭐지? Equity. 그러니까 극단적인 평등주의와 포용성과 다이버시티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LGBTQ를 좋아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고 심지어 양성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해. 다성을 집중이다. 성은 많다. 10가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크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깨어난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좌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스토리는 간증이 제일 재밌잖아. 그치? 간증. 신앙 간증. 비슷한 거. 저도 이 비슷한 경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7호학번, 서울대 7호학번에 대해서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2권. 여기 이상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래. 강금실, 지금 유명한 정치인이죠.
중국 대사로 갔던 거 얼마 전에? 대사가 아니라 뭐 사절단 갔죠. 박원순 서울시장 돌아가셨지만 유명하죠. 조희연 최근에 저기 서울시장 아니 서울시 교육감 했죠. 이필렬도 유명한데 요즘 활동 안 하고 박인규는 프레시안 사장입니다. 현재 아주 굉장한 좌파 이데올로기죠. 여기에 나도 껴 있어. 나도.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유명한 인사 서울대 7호 학번의 유명한 인사들이 쭉 나옵니다. 이 책이 2권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좌파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나도 그 뿌리 중에 한 명인 거야. 우리 윤 교수는 좀 알지. 나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책 이름이 70년대 캠퍼스예요. 군사 독재와 맞서 싸운 청년들의 이야기. 이 책 지금도 팝니다. 한 20년 됐어요, 나온 지. 여기 보면 박원순이가 이제 어떻게 살았고, 조희연이가 어떻게 살았고, 김석준이 어떻게 살았고, 부산시 교육감, 현직 부산시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이데올로기잖아요, 그죠?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그 다음에 김부겸은 1년 후배야. 근데 원래는 이제 재수했고, 그 다음에 현직 서울시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다 저하고 대학 동기 동창이에요.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다 여기 뿌리 얘기가요. 선배가 여기서 나왔어요. 나도 무수히 많이 가르쳤고, 지금 좌파들을. 강금실, 김영란법 만든 사람 알죠? 조배수. 이 사람들이 경기여고 서울법대 3인방입니다. 다 잘 나가. 김수천이라고 아시아나 항공 사장 했고, 부인경이라고 삼성물산 부사장 했고, 이 친구가 스리랑카 6년 있었어. 유인택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인이 있어요. 좌파. 이병호라고 엊그제 만난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태현이라고 민주노총 지도부. 민주노총의 핵심도 우리 동기들이에요. 특이하죠. 박인규 프레시안. 조홍섭이라고 또 유명한 기자 있습니다. 이상해. 왜 그렇게 되는지. 다 내 친구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좌파지. 성골이야, 성골. 성골이 뭔지 알지? 진골 다음에, 성골 다음에 진골 다음에 육두품이잖아. 완전 성골인 것 같잖아, 이 정도면. 그래서 결혼들도 이렇게 다 그렇게 했어. 성골끼리. 주로 2대 학생들하고 많이 했어. 임국진이라고 아주 나하고 절친이고, 변지영도 그렇고, 저도 그때는 같이 이제 책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잘생겼죠,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대 장운동권 서기의 7호 학번의 핵은 박창기와 이한주였다. 이한주가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의 이데올로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한주예요. 거의 20년 이상을 성남에 있는 그 가천대, 옛날에 경원대에서 있으면서 거기 사회운동을 지도한 경제학과 교수였어요.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입니다. 경제정책 거의 대부분을 이 친구가 해. 근데 나하고 대학교 때 같이 3년을 다니면서 같이 매일 술 먹던 사이예요. 저 오른쪽이 나예요, 나. 83년도에. 저째도 나름대로 야성적으로 생겼는 거지. 네, 오른쪽이 이한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알겠죠. 지리산 같이 간 사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좌파의 성골이야, 성골. 근데 이제 어쨌든, 그리고 그 멤버들끼리 이제 같이 매달 만나는 모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한주 있고, 여기 김서준 부친 김영구 이사장 있고, 여기 유인택 있고, 여기 정근식이 있고,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골들이 있어요. 좌파의 성골들. 작년에 우리가 인공지능협회에서 저기 갔을 때 이게 김부겸입니다. 총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특이하게 대학교 때는 걔네들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뭘 공부했냐면 대학교 때 칼 막스하고 레닌하고 체게바라, 마오쩌둥
이걸 좋아했어요. 그거는 68혁명의 영향도 있어. 68혁명. 어쨌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칼막스 이론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딴 애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칼막스 이론을 싫어해갖고 내 독자 이론을 연구했어요. 독자 이론. 사회과학 이론을.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독자적인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정치 경제학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소개해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썼고, 이 책이 한때, 이게 김범기 기자하고 같이 쓴 책인데, 이게 좌파들의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했어요. 새로운 좌파의 노선으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거야. 왜냐하면 백낙천 교수가 이거를 새로운 좌파의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오늘 뭐 그런 얘기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차터 리퍼블릭도 내가 썼고. 이게 다 내가 40년 동안 연구한 그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기존의 좌파를 극복한 새로운 노선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파 친구들이 야, 쟤 약간 변질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봤고 거기서 14년 일하면서 런던에 4년 있었고 뉴욕에 8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뭐 30년 하면서 창업을 10몇 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세계관이 다르죠. 근데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이런 결과 나왔어. 이게 뭐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뭔가 신뢰하는데 그래도 한 30%는 불신해.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뭔가 40%가 엄청 불신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뭐 같아요? 퀴즈. 작년 5월 달에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문제야. 이게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응? 선거 결과예요. 뭐 그 비슷한 거야. 그 나로 씨가 역시 좀 잘 아네. 이게 뭐냐면은 22대 총선이 작년 24년 4월 10일 날 있었거든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 40%가 돼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부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5%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3%만 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을까요? 선거라는 거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5%가 불신하면 다시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걸 되게 불신하지 않아. 선거 결과는.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뭐 북한이야 뭐 할 것도 없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공산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부정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 이런 건 뭐 없는 것 같아. 5% 이상 되는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이승만 시대 때도 그랬고 박정희 시대 때도 그렇고 그 후에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높은 적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의심 한 명, 또 두 명, 세 명, 또 한 분들 아니신가? 부정선거 절대로 없었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명, 세 명, 네 명.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눠졌다니까. 비율이 비슷해. 그죠? 근데 만약에 10명 중에서 3명이 부정선거를 확신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선거 해야지. 아니면 왜 부정선거인지 확실히 따져봐야지. 진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요즘 이래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사전선거관리관이 그 사전선거할 때 개인 도장을 찍게 해달라.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해줬어. 선관위가. 그냥 인쇄 도장을 해버렸어. 그거 왜 그랬을까? 혹시 그거 아세요? 몰랐어요? 혹시 알았어요? 그럼
사전 선거 할 때 혹시 사전 선거 가보신 분? 두 분. 사전 선거 할 때 가면 인쇄 쭉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이제 그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뭐 표가 부풀려졌다 그러면 그 중앙에 있는 그 공무원이 이렇게 개인 도장을 원래 찍게 돼 있거든, 법에. 근데 인쇄돼서 나와 자꾸.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고 무슨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했는데 결국 안 해줬어요. 그럼 부정선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기 충분하지.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번에 좀 더 얘기하고. 이걸 누가 한 거냐면 동국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 정치학자 김준석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신뢰가 가. 그럼 뭐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 떠 있습니다. 보시면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뭘 얘기하냐면, 자, 21대, 22대 총선에서 지역별 사전투표 격차로 당락이 바뀐 지역구 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일 선거는 저희가 이겼는데, 국민의힘이. 사전선거에서 왕창 져갖고 결과적으로 졌어. 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겼어, 당일 선거는. 왕창. 근데 당일 선거는 그보다 더 많이 민주당이 이겼어. 그래갖고 결과가 민주당이 이겼어. 그런 데가 52개라는 거, 52군데. 이 동국대 교수가 조사해 봤더니. 그리고 21대 총선은 4년 전이니까 2020년인데 37곳이래. 그래갖고 일부는 52명이 가짜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37명이 바뀌었다. 가짜가 당선됐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서울대 이서준 학생하고 연세대 박준영 학생과 그 추종자가 한 1,000만 명은 됩니다. 우리나라에.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이게 잘못하면 내 팔자럼 될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천지일보에서 조사해 봤더니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73%야. 근데 민주당은 20%만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부정선거 조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철저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재명도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한 1,000만 명 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셔야 돼. 그래갖고 내가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들어봤어.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위터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한 1년 반쯤 됐는데, 요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2+2는 4야. 이건 노말이야. 좌파들, 우파들. 근데 좌파들은, 그러니까 왼쪽이 무슨 얘기냐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선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상적인 인물이야. 근데 뭐 말들이 많아. 뭐 부정선거 규명이 필요 없다. 극우 유튜버 망상이다. 뭐 대법원이 판결했다. 온갖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지. 이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에요. 여기 동조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주로 좌파들이 이렇게 얘기해. 부정선거 규명 필요 없다. 극우 유튜버의 망상이다.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왜 잡소리냐. 이거 위험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무엇이 인간을 집단적으로 편향되게 할까? 지금 집단적으로 엄청 편향되게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부정선거 문제, 이건 뻔한 건데, 아니요, 부정선거 이거는 아니잖아. 그럼 그 조사해보면 나오는데 왜 편향되냐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정치 미디어와 관계 있겠죠, 그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강연했는데 그 강연 좋았어요? 어땠어요?
얼마나 좋았어? 재현 씨가 보기 어땠어? 되게 좋았어? 아, 그래? 내가 매주 회사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거 하나 좀 유튜브 공유해 주세요. 근데 미디어가 무엇인가 그런 거 했는데 미디어가 중요하죠. 그죠? 미디어가 인간의 밈을 지배하거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미국의 CNN, 폭스뉴스. 미디어가 밈을 지배하잖아요. 인간의 밈을. 여기엔 꼭 집단적 이권이 개입돼 있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JTBC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거기 뭐가 있어, 뒤에. 그 다음에 조선일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뭐가 있어. 폭스뉴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 뭔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과 관계 있어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밈은 집단 이익과 관계 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정교하게 이론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도 제가 이따 조금 할 거예요. 해결책은 뭘까? 너무 위험해 지금. 잘못하면 네팔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프랑스처럼 될지도 몰라. 우리나라도. 미국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지금. 극단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제가 시간이 좀 짧긴 한데 해볼게요. 그래서 해결책을 이거는 뭐 벌써 몇천 년 동안 인간이 고민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퀴즈 또 있어. 우리 조상이 가장 많이 읽고 암송한 문건이 뭘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 천자문. 오, 그것도 훌륭하네. 천자문. 또? 사서상경. 뭐야? 어우, 역시. 사서상경이나 뭐 천자문은 이제 상위 5%, 10%만. 양반들만 읽었지, 서민들은 잘 안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삼국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경책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아요. 요거요. 반야신경. 왜냐면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온 게 한 400년쯤 들어갔고, 저희 중생들은 대부분 이걸 봤거든요. 그럼 불교 신도들은 거의 매일 웹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독교인이 주기도문 하듯이. 근데 이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해석이 좀 제법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불교 신도 계신가요? 불교 신도는 아니지만 불도 좀. 자주 아,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내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내 해석을 우리 법륜 스님이 별로 안 좋아해. 내 법륜 스님하고 이제 꽤 친해요, 내가. 내가 거기 가서 강연도 많이 했고, 뭐, 한 두 달 후에도 강연해, 거기 가서. 그러니까 내 얘기 듣는 걸 좋아해. 그 법륜 스님의 그 있잖아, 정토의 추종자들이 많은데, 근데 내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이건 약간 이단일지 모르지만 내 해석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반야신경인데, 짧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쓴 건 아니고, 부처님은 이제 금강경에 가까이 썼는데, 그걸 요약해갖고 그 후에 훨씬 후대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인도 말로 쓴 걸 이제 한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온개공, 수상행식, 이게 중요해요. 오온개공이 뭐예요? 오온개공이. 오온이 뭔지 알아요? 오온? 뭐 불교 좀 한다면서, 절에 간다면서. 자기 뭐야? 오온이 뭐야? 오온. 네? 오온. 어우, 짜네. 예. 오온이 수상행식 색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수상행식 색. 이게 오온. 따뜻한 5가지라는 뜻이야. 5가지 따뜻한 게 오온이잖아, 그죠? 수상행식은 수는 받아들이다. 상은 생각하다. 행은 행동하다. 식은 인식하다.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5가지 따뜻한 게 있어. 수상행식과 색. 그 전체가 색이야, 색. 뭐 색 쓰다 할 때 색이 아니고
색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색즉시공. 그건 누가 나왔지, 배우? 유진호고 임창정, 임창정 나온 색즉시공이라는 영화 안 봤어요? 그건 명작인데 그걸 안 봤어. 어쨌든 거기선 색은 섹스란 뜻이고 여기서 색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몸 전체를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오온이 개공, 공하다 이거, 공하다. 공하다는 뜻이 뭐예요? 공하다 뭐야? 텅 비어 있다가 뜻이 아니래. 그게 아니라 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복잡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잡계. 옛날에 복잡계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냥 공이라는 단어를 썼대. 이게 불교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온도 복잡계고 색즉시공, 색도 복잡계라는 뜻이에요. 수상행식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오지 이제. 안이비설신 이게 중요해. 안이비설신이 뭐예요? 안이비설신. 그지. 안, 눈, 귀, 코, 혀, 몸. 이거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나와. 색성, 향미, 촉. 뭐예요, 이거는?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 이게 뭐냐면은 안이비설신이 색성, 향미, 촉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만 하면 이제 거의 다 알아. 이제 반야신경 절반은 안 거야, 이거 하면. 이걸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은, 반야신경은 이런 거예요. 감각기관들이 감각을 한 것이 수야, 수. 그지? 그래갖고 감각을 해갖고 머리에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행동하고 인식을 하는 것이 복잡계다. 그걸 깨달아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법륜 스님이 싫어하더라고. 본인은 굉장히 길게 설명하거든. 난 짧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책에 썼어요. 내 그 차트 리퍼블릭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긴 문장 중에서 그거만 딱 이해하면 나머지 금방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워낙 중요한 경전이에요. 지금도 절에 가면 노상이고 왜? 갈 때마다. 그럼 알고 외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에카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내가 창안한 개념이야. 그림이야, 그림.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에볼루셔너리 컴플렉스 어댑티브 시스템이라는 이제 개념을 내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는. 근데 인간도 이렇게 생겼어. 기업도 이렇게 생겼어요. 국가도 이렇게 생겼어. 나는 원래 성격이 그 유니버설 시어리 만드는 걸 좋아해. 모든 물체에 관통하는 이론. 그 중에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에카스 이론인데, 모든 에카스는 에너지와 물질과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디텍트해, 탐지해. 그래갖고 탐지된 정보를 가지고 내부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행동을 해. 그리고 에너지와 폐기물이 나오고 복제를 하고 항상성이 있고 경계가 있고 피드백이 있고 안에 규칙의 조합이 있어.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세포도 그렇고 생명체는 다 이래. 이걸 이해하면 세상을 깨닫기 쉬워요. 기업 운영할 때도 좋아. 이게 내 주장인데 여기서 보면 나는 이 그림을 갖고 반야신경을 설명합니다. 디텍터가 수야, 수. 안이비설신. 눈으로 보잖아, 그지? 색속 향미청을 받아들여. 수야, 수. 그죠? 수상행식에서. 반야신경의 수상행식. 상. 받아들이는 게 뇌에 떠올라.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 눈에는 디지털 정보가 들어가지만 이것이 두뇌에서 다시 프로세싱 해갖고 얼굴을 인식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 냄새가 나, 이거는 디지털 정보인데 이 디지털 정보를 두뇌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해하시죠? 그건 현대 두뇌과학에서 증명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딱 뭔가 돌이 날라와 그럼 피해야 되잖아. 누가 나를 막 욕해 그러면 액션을 취하잖아. 그게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이 에펙터예요. 실행기. 그리고 이 수상행을 통해서 내 인식이 생겨. 아, 돌이 날라오면 피해야 되는구나. 제가 욕할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수상행을 통해서 내 인식이 생겨 기억이 남습니다. 기억이. 그러니까 인식의 작용이야. 두뇌의 작용. 그리고 이 두뇌가 내 몸 전체를 컨트롤해서 이게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야신경을 이렇게 해석했더니 아주 싫어해. 스님들이. 왜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냐고.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비서시를 통해서 하루에 받아들이는 색성 향미촉의 데이터량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될 것 같아? 컴퓨터 잘하시는 우리 김학민 씨 보기에.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예상보다 엄청 많다. 내가 보기엔 100테라는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고 냄새가 나고. 자, 그러면 근데 내가 보기엔 이래. 그 테라바이트 중에 0.1% 이하만 우리가 받아들여. 그렇지 않아?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럼 받은 것 중에서 0.1% 이하만 내 상에 맺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상에 맺힌 것 중에서 내가 행동에 미치는 건 0.1%도 안 될 거야. 그 중에서 여기까지 축적된 모든 데이터의 0.1% 이하만 내가 기억할 거라고. 여러분들 평생 받은 데이터 중에서 얼마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옛날 거 싹 지워.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수상행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본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는 본 게 아니다. 네가 본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본 거고 극히 편향적으로 본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네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주장하는데 우리 절에 좀 다니신 분 내 생각 동조 되시나? 틀려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정말 다른 거죠. 그렇지. 내가 보는 거는 정말 저희 눈에 그래서 지금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는 만큼 느끼는. 그럼 진리는 뭐야? 진리는. 진실은 뭐야? 세상에. 진실은 뭐야? 진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99.99%가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걸 부처님이 깨우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아직도 지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게 밈이죠, 밈. 일종의.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허망하다, 복잡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이제 일종의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다. 피안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의 그물로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에 의해서 왜곡됨이 없고 인류의 집단적 편견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근데 지금의 모든 인간의 갈등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심한 거야. 진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카스는 내가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고. 이게 다 진화와 관련된 거예요. 진화. 그래서 에카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제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회사도 에카스고, 조선소도 에카스고, 국가도 에카스고, 이런 생명체도 에카스고, 이런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강의한 자료입니다. 이게. 히틀러도 에카스고, 히틀러가 만든 그 국가도 제3제국도 에카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에카스는 질서를 만들고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고 진화하고 필연적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했는데 반야신경의 핵심 메시지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대반은 진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근데 칸트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 칸트가. 여러분들은 서양 철학에서 칸트의 위치는 서양 철학은 칸트 이전은 대부분 엉터리고 칸트 이후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칸트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칸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걸 알면 좋잖아요. 그죠? 동양 철학의 정수는 부처님일 수도 있고 서양 철학의 정수는 칸트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인정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스카이워크에다가 칸트하고 반야신경을 비교해줘. 그랬더니 막 이렇게 써줘. 이제 반야신경과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쭉 써줘. 그래갖고 반야신경에서는 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깨달음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쭉 내. 그다음에 이제 칸트. 칸트가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독일 어느 도시인지 아시나? 응? 야, 엄청 똑똑하네. 이름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줘. 이름이 뭐지? 최성준이 진짜 훌륭하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응? 북한에 있을 때 알았어요. 여기 와서 그 파악했어요. 그게 있을 때 알았어요. 그래요? 그게 있을 때.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 당시 퀘니스 베르크라는 데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죽어서 이 도시를 평생 떠나질 않았어. 그리고 학교와 집 사이를 거의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해갖고 이 사람 보고 시계를 맞췄다 그래요. 퀘니스 베르크는 그 당시는 페르시아 땅이었어. 근데 지금 어느 땅이라고?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 땅이 그때는 지금은 도시 이름이 뭐야? 지금의 도시 이름 어딘지 알아요? 그단스크는 이제 폴란드 땅이고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땅이야. 여기야 여기. 그때는 베니스베르크였고 지금은 칼리닝그라드라고 그래요. 근데 러시아 땅하고 떨어져 있어. 별 떨어져 있어. 그죠? 특이하죠? 그래갖고 이게 지금 벨라루스에서 여기를 통해만 들어갔어. 이걸로. 회랑으로. 이걸로. 근데 리투아니아는 어디에? 유럽 뭐지 이거? 나토 국가고 폴란드 나토 국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거기 살았어. 독일 사람. 혈통은 독일인데 혈통 DNA는. 근데 이런 특이한 지역에 살았는데 여기서 안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작업을 했죠. 칸트는 현상과 물 자체라는 걸 구분합니다. 그래갖고 물 자체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현상만 볼 수 있다. 그 반야신경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현상을 볼 수 있지만 본질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성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어. 안이비설신으로 향미성 뭐지 그거? 할 수 있어. 5가지. 근데 그것만 갖고는 본질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 두뇌 속에 지성이 있어야지만 감각과 지성을 결합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진실을 찾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래갖고 이성으로 판단하려면 이런 양, 단일성, 다수성, 전체성, 질,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 12가지 얘기를 해요. 관계를 알아야 되고 실체, 원인, 결과, 상호작용, 양상,
가능성, 현존, 부재, 필연성 이런 12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만 그나마 존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영원히 절대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비슷하잖아. 반야신경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뇌의 작용 갖고 본질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아까 그 수상행식과 스토리가 비슷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양 철학에서 꽃 중에 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철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불가지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이걸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서양 철학에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거는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인식돼, 수학적으로 표현돼, 영원 불변해. 자연과학이 아닌 두뇌작용과 관련된 인식들은 이게 맞는, 칸트의 철학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으로 우리는 그래도 도덕이라는 규율이 있으니까 도덕과 선한 의지와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이건 일종의 당위지 절대 진리는 아니야. 그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과 순수 이성 비판을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좀 잘난 척할 수 있다. 그렇죠? 잘난 척하는데 도움 되는 게 좋아. 그렇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마 나도 처음이니까 별로 못 봤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자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두뇌가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알렉스 카프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팔란티어, CEO. 이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누구더라? 누구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약간 좌파 쪽인데 독일에 그러니까 네오 막시스트들인데 유럽의 철학의 정통파예요. 저기 2차 대전 이후에 거기서 이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소프트웨어에서 세계적인 대가죠. 이 사람은 이제 피터 틸이 발탁해갖고 알렉스 카프를 이제 CEO를 시켰는데 이 피터 틸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리고 팔란티어가 지난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10배 올라서 지금 시총이 500조가 넘어가서 삼성전자보다 큰 회사가 됐죠. 그럼 도대체 팔란티어가 뭘 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냐? 이 반야신경과 엠마누엘 칸트가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했어.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건데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럼 뭘 해결했냐? 팔란티어의 제품에 세 가지가 있어요. 고담이라는 게 있고 파운드리라는 게 있고 AIP라는 게 있어요. 고담이 뭔지 알지? 고담 시티. 어디 나오는 거지? 배트맨. 그러니까 악의 도시. 이 정부와 국방 분야를 해결하겠다. 이름도 고담이라고 쳤어. 참 징그러운 놈들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온톨로지라는 제품도 있어요. 온톨로지는 민간 제품이야. 근데 온톨로지란 말의 뜻을 아시는 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온톨로지는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의사결정하고 피드백을 받는 전체 총합 시스템을 이제 온톨로지라고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의 핵심 제품입니다. 아까 고담이란 제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게 고담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 작전 짜고 미국에서 그 테러 분자를 구분해내는 게 고담입니다. 그 다음에 온톨로지라는 제품은 온갖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줘. 총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한번 물어봤어. 스카이워크에다가. 팔란티어의 온톨로지와 반야신경의 색즉시공의 상호 공감점이 뭐냐. 너무 어렵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찾아줘.
색과 공의 본질을 찾아줘요. 얘네들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색이고, 색이 뭐라고 그랬죠? 총체적 진실이야. 색이. 반야신경의 공이래. 이게 답을 한 거예요? 답한 거야. 답한 거지. 스카이워크가. 박사님을 보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과 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이용해서. 질문도 잘했지, 내가. 그렇잖아. 그래서 온톨로지, 원시 데이터를 색 형태로 인식해서 온톨로지로 처리하면 의미가 부여돼서 비즈니스 맥락이 돼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모든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해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여기에 철학자가 필요했던 거야. 알렉스 카프라고 하는. 그래서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게 해. 온톨로지가. 팔란티어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 머릿속이 복잡해. 막 밈도 들어있고 뭐 잡념도 많이 있고 뭐 근데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반야신경을 통달했더니 결국은 전시 세계를 정확히 인식해서 의사결정을 잘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엠마뉴엘 칸트가 원했던 것도 이거잖아.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한 거예요. 팔란티어가. 위대하지. 이 관계를 찾아낸 박찬기도 대법 괜찮아, 그치? 질문을 잘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 색깔 형태, 오온 나오잖아, 오온. 응? 오온은 뭐야? 수상행식. 이걸 가지고 인식을 했잖아. 상호 의존성과 공의 본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 연관성, 복잡성, 상호 의존성 얘기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여기서 해석해 주잖아.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도 나오고. 그래서 본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공이 본질이라는 거야.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바로 본질을 찾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근데 팔란티어 온톨로지는 링크를 이용해서 찾아. 이걸 시멘틱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호 의존한다는 거야. 기업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은 다 상호 의존적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상호 의존성이 뭔가? 그게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고민했던 거, 칸트가 고민한 걸 팔란티어가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떼돈을 벌고 있지 지금. 앞으로 더 벌 거고. 그래서 기술과 철학이 융합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또 딴 걸 물어봤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와 제이디 벤스 지금 부통령이죠. 이 그룹들이 이걸 컨트롤하고 있어. 팔란티어를. 얘네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곧. 그래서 우리가 유니콘 훈련소에서 얘네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칸트의 인신론과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비슷한 거라는 거야. 그죠? 감각 데이터와 선언적 인식이 현상을 인식해서 물 자체에 근접한다. 칸트는 물 자체에 근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물 자체에 근접함으로써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의 틀을 확대하고 의미론적, 운동학적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현상을 디지털로 복제한 다음에 그 디지털에서 계속 실험을 해보면 거기서 본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중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의미론적 계층으로 운동학적 계층으로 만드는 계층의 온톨로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이래요.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해. 질서는 곧 가치를 만들어.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물어봤어. 다음 질문.
MCP가 뭔지 아시죠? MCP. 뭐야, MCP가? 그렇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잖아. 그리고 이 스카이워크가 MCP로 만든 솔루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란 단어와 시멘틱 앱이라는 단어 있어요. 혹시 아시나? 시멘틱 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없나? 시멘틱스라는 단어가 있고 온톨로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이 약간 비슷해. 세 가지 단어가.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콘텍스트는 실시간 연결의 문맥이야. 콘텍스트는 문맥이잖아. 그지? 시멘틱 웹은 의미의 네트워크야. 시멘틱이라는 게 의미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근데 문맥하고 의미의 네트워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달라. 온톨로지는 총체적인 의미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의미의 네트워크와 문맥을 잘 연결하면 온톨로지가 나와. 인공지능은 결국 온톨로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테크닉은 많이 가르쳐주지만 이런 거 가르쳐주는 데는 별로 없지, 그지? 그래서 콘텍스트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외부와 작용해갖고 막 데이터를 끌어오는 그런 맥락을 찾아내는 거. 시멘틱스는 거기서 찾아낸 그 단어들의 뜻을 이해해갖고 서로 연결하는 거. 그걸 시멘틱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전체적인 그 수많은 지식들을 연결해갖고 핵심을 뽑아내는 걸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온톨로지에 이르러야 드디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답을 낼 수가 있어. 내가 이 자료도 근데 스카이워크에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온톨로지가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아니, 웹페이지를 뭐 10,000개를 끌어온다고 만들 수 있냐고. 이런 슬라이드를. 본질을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인공지능이. 그래서 데이터와 도구와 워크플로우로 본질을 접근한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온톨로지를 하려면 클래스 속성 뭐 이런 거 쭉 이해하시고 대충 아시면 되는데 요 세 개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껴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료 진단도 여기서 나오고 지능형 검색, 자율주행도 온톨로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 AI가 가능해요. 통합된 지능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도 물어봤어. 답이 나와. 인공지능이 두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오늘 두뇌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잖아. 두뇌가 왜 밈에 감염돼 갖고 인간을 이상한 집단 행동을 일으키게 할까? 두뇌는 이렇게 막 분산돼 있어요. 탈중앙화돼 있습니다. 절대로 중앙이 없습니다. 나는 생각했으면 내가 중앙에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두뇌는 중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인공신경망이고 인간의 두뇌는 탈중앙화된 인간신경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학습을 하죠. 학습한 게 시냅스 가속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건 이제 너무 어려운 두뇌 관해서 찾아가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의 그 저장 메커니즘과 그 인출 메커니즘이 알 필요가 있어요. 차차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겁니다. 인간이 감각하고 기억하고 장기 기억하고 인코딩하고 저장하고 검색한다. 이게 수상행식이에요. 그렇죠. 아까 수상행식 이런 인간의 두뇌처럼 부처님이 인간의 두뇌의 메커니즘을 이미 설명한 거야. 그걸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패턴을 인식하고, 인간 눈에도 항상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래야만 에너지를 조금 써. 그리고 여기서 창의성이 생기는데 재조합에서 창의성이 생겨요. 좌뇌와 우뇌가 결합해서 창의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이재훈 작가가. 이재훈 작가도 두뇌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뇌가 각각 성격이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두뇌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고 유니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중에 이제 자료를 한번 쭉 보시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해 볼 과제예요. 슬라이드 보면서
공부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인간의 두뇌 작용은 각 개인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작용한다.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갖고 찾아냈어요. 집단심, 그걸 콜렉티브 밈, 콜렉티브 비헤이비어, 콜렉티브 어떤 그 현상인데 어떤 같은 집단은 같은 생각을 해. 그죠? 북한에 있는 99% 사람들은 같은 생각하죠. 비슷한 생각. 네? 뭐 김일성과 김정은을 이상한 말 하면 잡혀간다 이런 생각하잖아. 반대하는 생각 잘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해.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다 비슷했는데 양반들하고 그러니까 종들은 딴 생각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집단들은 비슷한 생각을 한다. 아직까지 얘기한 건 각 개인의 생각인데 나는 집단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5G라는 집단이 5개로 구분되고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는 걸 내가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 그래서 이데올로기 혹은 밈이라는 거는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로 과학을 과정한 선전체계고 대부분의 인간은 이것 때문에 행동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탈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됨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30년, 40년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뇌에 침투한 도그마, 이데올로기, 밈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데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답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인간성을 상실한 거라고 생각해. 좌뇌우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10가지 행복의 조건 중에서 거짓과 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 두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팀과 대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지를 내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밈과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려면 인공지능, 암호화폐, 미디어를 잘하면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씨가 다음 주에 곧 발표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유니콘 2강 훈련 밈 극복하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